우리 태양계에는 태양을 비롯한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그 태양계 행성들의 실제 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태양계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엄청난 존재감의 태양입니다.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99.87%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고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끓어오를 만큼 뜨거운 바다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 솔라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분출입니다. 솔라 플레어는 태양 표면의 폭발을 의미하는데요. 태양 대기에서 발생하는 수소폭탄 수천만 개에 해당하는 격렬한 폭발입니다. 태양에서는 수소들의 핵융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수소폭탄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모든 색의 빛을 발산하지만 우리는 전부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인데요. 나사에서는 가시광선 영역 외에 태양의 빛을 이미지로 바꾸어서 보여주었습니다. 플레어가 뿜어져 나올 때 빛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를 지닌 양성자와 전자 등이 플라즈마 형태로 매초 약 100만 톤까지 뿜어져 고속 방출되는 현상을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이 지구로 날아와 지구의 자기장과 만나게 되고 자기장에 의해 휘어진 플라즈마는 지구의 자력선을 따라 북극과 남극에 쏟아집니다. 바로 이때 오로라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수성의 모습을 보러 가실까요? 태양광선에 불타고 있으며 대기조차 거의 없는 작은 천체 수성. 수성의 전체상입니다. 수성은 태양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행성입니다. 지구와 태양 거리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수성의 하늘에선 태양도 지구보다 약 3배 정도 크게 보입니다. 밝기도 무려 10배 이상 밝은데요. 사실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는 태양 40개를 나란히 채워도 남을 공간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태양과 수성 사이에는 작은 소행성조차도 없습니다. 수성의 크기는 지구의 38%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성의 총 질량은 지구의 5.5%밖에 안 되지만 밀도는 지구와 98% 정도로 거의 같습니다. 수성은 달보다 크지만 타이탄이나 가니메데 같은 다른 거대한 위성보다는 작은 별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수성의 질량은 이 위성들보다 2배 이상 큰데요. 그것은 수성의 밀도가 지구 다음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성의 중력은 지구의 3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100kg 정도 되는 사람이 수성으로 간다면 37.7kg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수성은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자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온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수성의 표면이 가장 뜨거울 때 온도는 427도, 밤에는 영하 179도까지 떨어집니다. 아주 극단적인 환경을 가진 행성, 즉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인 것입니다. 수성의 자전주기는 약 58.6일이며 공전주기는 88일로 수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2바퀴를 공전하는 동안 3바퀴 자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현상 때문에 수성에는 하루에 태양이 무려 2번이나 떠오르게 됩니다. 달과 비슷한 모습을 가진 수성의 표면입니다. 수성의 표면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징적으로 표면에 충돌구가 많고 거대한 절벽이 존재합니다. 이 절벽은 행성이 식으면서 수축할 때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의 표면에서는 많은 크레이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성의 크레이터가 많은 이유는 바로 태양 때문인데요. 태양의 강한 중력에 이끌린 소행성들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태양과 가까운 수성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수성에는 대기가 없어 날아오는 소행성들을 막을 수 있는 방어막도 없는 셈인 거죠. 수성의 크레이터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충돌구는 지름이 약 1550km인 거대한 칼로리스 분지입니다. 칼로리스 분지를 만든 엄청난 충격은 용암 분출을 일으켰고 충돌구 나구 주변에는 높이가 2km가 넘는 동심원 고리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성에는 얼음도 발견되었습니다. 나사와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수성의 북극 분화구에서 물로 생성된 얼음을 처음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태양과 제일 가까운 수성에서 얼음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수성에 얼음이 생기는 이유는 수성의 독특한 자전축 때문입니다. 수성의 자전축의 기울기는 약 0.01도로 자전축이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아서 수성의 북극이 태양과 거의 평행선 상에 있기 때문인데요. 수성의 극지방에는 햇빛이 잘 닿지 않는 것입니다. 수성의 얼음이 생성된 이유는 아마도 다량의 수분을 가진 혜성이 수성의 극지방에 충돌해 물이 퇴적되어서 퇴적된 물이 얼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성의 얕은 대기와 자전축의 영향으로 얼음이 녹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수성 탐사선인 메신저호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암석형 행성인 수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각, 멘틀, 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성은 작은 행성이지만 큰 핵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수성의 핵의 반경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55%인 지구보다 비율이 더 큽니다.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성의 핵은 전체 부피의 85%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성이 이런 독특한 구조를 지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돌설이 가장 유력한 가설로 지목됐습니다. 태양계 초기에 수성이 다른 행성과 충돌해서 가벼운 물질을 잃고 무거운 핵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돌한 나머지 잔해들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돌설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충돌설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설은 태양의 자기장이었습니다. 철 같은 무거운 원소 비중의 핵이 태양에서의 거리에도 영향을 받는 사실인데요. 다시 말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철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기 태양의 주변에는 가스와 우주먼지들이 뭉치면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철 성분이 풍부한 먼지는 태양의 강력한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는 태양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고 먼 거리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가 남게 되는 것이죠. 결국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수록 철의 비중이 큰 행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나 화성과 같은 암석형 행성의 핵은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 성분을 가진 액체 상태의 외핵이 내부의 온도 차이로 대류하게 되어서 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수성의 독특한 내부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수성의 자기장입니다. 수성의 자기장은 지구의 1% 정도로 매우 미약합니다. 수성의 자기장이 거의 없다는 것은 수성의 외핵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수성의 대기는 존재하긴 하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수성은 태양과 매우 가까이에 위치한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풍이 강하게 불며 매우 뜨겁습니다. 높은 표면 온도와 강력한 태양풍 때문에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견딜 수 없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수성은 태양 가까이에 있어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은 해가 진 후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성은 나사에 의해 총 2차례의 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메리너 10호입니다. 1974년 수성을 근접 통과한 메리너 10호는 인류 최초로 수성 관측에 성공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사진을 가져왔으며 신비로운 수성을 처음으로 관측한 최초의 탐사선인 것입니다. 메리너 10호는 수성 전체 표면의 45%만을 포착하게 됐는데요. 수성의 긴 자전 주기로 인해 같은 면만 관찰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리너 10호의 근접 관측으로 수성의 자기장과 다수의 크레이터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성의 헬륨으로 이루어진 희박한 대기와 온도, 그리고 철로 이루어진 커다란 핵의 존재도 메리너 10호의 큰 성과였습니다. 2004년 8월 발사된 메신저호. 메신저호는 수성 궤도에 진입 후 약 4년간 수성을 4,104번 돌면서 무려 10TB 용량인 40만 장 정도의 수성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과거 메리너 10호가 완성하지 못한 수성의 지도를 마무리 지은 것인데요. 메신저호는 수성의 화산 활동도 발견했습니다. 메신저호는 수성의 다양한 크레이터뿐만 아니라 얼음도 발견했으며 탄소와 같은 유기물을 발견하는 등 과학적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메신저호는 수성의 꼬리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냈는데요. 수성이 혜성처럼 꼬리를 가지게 된 이유는 수성의 얇은 대기와 태양과 가까운 수성의 궤도 때문입니다. 수성의 얇은 대기에는 나트륨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데 태양빛은 수성의 얇은 대기에서 이런 분자들을 해방시켜 우주 공간으로 방출시켜줍니다. 바로 노란색의 나트륨 꼬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2015년 4월 30일 연료가 소진되어서 더 이상 궤도 유지가 불가능해진 메신저호는 수성 표면에 충돌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임무를 마쳤습니다. 이때 메신저호가 수성에 충돌하면서 16m 정도의 충돌구를 남기게 됐는데 이때 생긴 크레이터를 메신저 크레이터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수성에 남긴 최초의 흔적인 셈인 거죠. 그리고 2018년 10월 20일 수성을 향한 세 번째 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공동 프로젝트인 데피콜롬보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유럽 최초의 수성 탐사 프로젝트인 데피콜롬보의 탐사 목적은 수성 자기장의 연구와 극지역의 퇴적물 성분 분석,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실험 등입니다. 2025년 수성 궤도에 진입할 예정인 데피콜롬보의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베피콜롬보의 탐사 성공으로 수성에 대한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면 좋겠네요.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인 수성에서 우리 인류에 또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수성의 영어 이름은 머큐리로 로마 신화의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헤르메스는 발이 빠른 신으로 행성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도는 수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꿈을 가져다주는 전령의 신이기도 합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천체 중에서 달에 이어 두 번째로 밝은 천체입니다. 해가 진 직후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으며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만 보이며 마치 달처럼 모습이 변하는 행성, 샛별이라고 불리는 밝은 천체 금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의 크기는 직경 12,104km로 지구보다 약간 작으며 수성보다는 2.5배 정도 큽니다. 금성의 자전주기는 243일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주기 225일보다도 자전주기가 느립니다. 특이하게도 자전이 공전보다 느려 금성의 하루는 금성의 1년보다도 긴 것입니다. 또한 금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금성에서의 아침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구형 행성인 금성은 크기와 화학 조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하여 지구의 자매 행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금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거의 없지만 금성과 지구는 크기와 질량이 유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 두 행성이 비슷한 내부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내부 구조 역시 지구와 마찬가지로 핵과 멘틀,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구와 마찬가지로 금성의 핵 또한 최소한 일부분은 액체 상태로 남아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96.5%의 이산화탄소와 미량의 질소와 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성은 황산과 수증기로 구성된 두꺼운 구름이 행성 표면을 덮고 있어 금성에 도달하는 햇빛의 70%를 반사합니다. 반사된 빛으로 인해 금성이 이토록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금성은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행성입니다. 실제로 온실 효과의 표본이기도 한 금성은 대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이며 엄청난 온실 효과로 인해 지표 부근의 기온은 무려 섭씨 459도에 달합니다. 금성은 두꺼운 대기가 열을 가두어 표면 온도가 섭씨 470도보다 높습니다. 금성의 온난화 현상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인 수성보다도 더 뜨거워지는 이유인 것이죠. 황금빛 아우라를 내뿜고 있는 금성의 모습입니다. 금성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황산구름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륙권이 지표에서 80km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의 대류운동이 일어나 평균 풍속이 360m/s나 됩니다. 풍속이 50m/s인 태풍 매미와 비교해봐도 금성의 풍속은 엄청난 것인 거죠. 더욱이 지구 대기의 90배가 넘는 고합성 대기임을 감안하면 금성의 풍속은 매우 빠르며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금성의 구름은 온통 고농축 황산이라 비가 내릴 때는 황산 비가 내립니다. 물론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 열기 때문에 다시 증발해버려서 단 한 방울도 땅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금성에 발을 딛는 순간이 생긴다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흐릿한 풍경뿐일 것입니다. 엄청난 기압으로 인해 햇빛이 대기에 마구 산란되어 눈앞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온통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에서는 유독성 황산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며 땅바닥은 바싹 타들어가는 불지옥인 것입니다.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미지는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고온과 고압, 금속의 표면을 부식시키는 대기 등 극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바로 금성입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불리는 금성은 실제로는 지옥의 여신이었네요. 금성은 지구보다 공전 궤도가 작으므로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동쪽과 서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직후 잠시 동안만 볼 수 있는데 금성을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경우는 금성이 태양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의 모양처럼 금성의 모양도 달처럼 변합니다. 금성의 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각도와 지구와의 위치에 따라서 달처럼 차고 이질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금성의 일식현상.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12년 6월 6일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는 금성 태양면 통과현상의 모습입니다. 금성의 일식현상은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정확하게 위치하여 생기는 천문현상으로 약 105년과 8년 주기로 번갈아 일어납니다. 지난 2004년에 한 번, 그리고 2012년에 한 번 관측되었으므로 다음 관측 예정 연도는 2117년이 되겠네요. 금성의 표면을 가리는 두꺼운 구름층 때문에 사람들은 오랫동안 금성이 지구와 비슷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구와 가까운 거리로 인해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했던 금성에는 수많은 우주선이 보내졌습니다. 금성에는 지금까지 40개 이상의 우주선이 보내졌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금성 탐사로는 미국의 메리너 프로젝트와 소련의 베레나 프로젝트였습니다. 미국은 1962년 7월 22일과 8월 27일 금성 탐사선으로 메리너 1호와 2호를 발사했습니다. 메리너 1호는 발사 직후 문제가 생겨 실패했지만 메리너 2호는 발사에 성공하여 그해 12월 14일 최초로 금성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이때 탐사선이 적외선으로 행성 표면을 스캔한 결과 표면 온도가 무려 섭씨 450도나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64년 발사된 메리너 3호와 4호는 금성이 아니라 화성 탐사를 위해 발사된 것이며 1967년에는 금성 대기조사를 위해 메리너 5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메리너 5호 탐사선을 금성으로 근접 비행시켜 금성의 대기압을 계산한 결과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0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탐사선이 금성 뒷면으로 통과할 때 나타나는 탐사선 전파 강도 변화를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89년 5월 4일 발사된 나사의 마젤란 무인우주 탐사선은 1990년 8월 10일 금성 표면에 도착하여 합성 개구 레이더로 금성 표면을 조사하고 중력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때 마젤란은 금성의 구름층을 뚫고 금성 지표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금성 지도를 완성하였습니다. 나사의 메리너 프로젝트와 소련의 베네라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면서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우주 경쟁은 미국과 소련 사이 냉전 경쟁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치열한 우주 경쟁은 1957년 소련의 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시작해 1969년 인간을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아폴로 11호의 임무로 막을 내렸는데요.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우주 경쟁에서 일찍부터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1958년 미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하고 1958년 익스플로러 1호를 포함한 자체 위성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했죠. 1961년 소련이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쏘아 올렸을 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미국은 그 직후 앨런 셰퍼드를 우주로 쏘아 올리며 대응했습니다. 이후 1963년 소련은 우주 최초의 여성 발렌티나 테레시코바를 보스토크 6호 우주선에 태워 총 이른 시간 50분 동안 지구 궤도를 48바퀴 돈 뒤 무사귀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26살에 불과한 그녀의 비행은 소련의 주요 선전전의 승리였으며 이 업적은 소련의 기술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우월성의 증거로 강조되기도 했죠. 이후 소련은 1965년 3월 18일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최초의 우주 유영에 성공하며 우주 탐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에 경쟁이라도 하듯 1965년 6월 3일 나사의 우주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가 20분이 넘는 우주 유영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소련은 1971년 4월 최초의 우주정거장 살류트 1호를 발사하였습니다. 살류트 1호는 우주 탐험의 이정표로 인류가 우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살고 일하는 최초의 기록을 세운 것이죠. 소련이 우주정거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미국은 1969년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 달에 착륙한 아폴로 계획의 성공으로 우주경쟁에서 선두를 되찾으며 우주경쟁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우주경쟁은 냉전 시기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두 나라 사이의 선전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첩보 위성과 같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또한 우주 경쟁은 두 나라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프로그램에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기 때문에 과학과 함께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주 경쟁의 유산은 전 세계 국가들의 지속적인 우주 탐사와 냉전 시대의 우주 프로그램에 뿌리를 둔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주 경쟁은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이 우주 탐사를 통해 과학과 경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벌인 경쟁이지만 두 초강대국 간의 경쟁은 우주 기술과 탐사의 수많은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 경쟁 중에서 소련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베네라 프로젝트였습니다. 소련은 1961년부터 1984년까지 금성에서 자료를 얻기 위해 우주 탐사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베네라 1호부터 16호까지 우주 탐사선을 보내 금성의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베네라 1호와 2호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후 통신 작동 불능으로 실패하게 되어 베네라라는 이름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이후 1965년 11월 16일 발사된 베네라 3호가 약 4개월 만에 금성대기에 진입해 지면에 충돌하였는데
이는 인류가 만든 물체 중 처음으로 다른 행성에 충돌시킨 물체였습니다. 그 후 4호에서 6호까지 탐사선을 보내 대기를 측정하고 표면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소련의 베네라 4호 우주선이 금성 대기권으로 강하하던 중 24km 상공에서 금성의 엄청난 대기압을 견디지 못해 폭발함으로써 금성의 환경이 얼마나 끔찍한지도 알게 되었죠.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금성 탐사의 성공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러시아 과학자들은 베네라 4호가 금성에 착륙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나사의 메리노 5호 탐사 결과로 소련의 베네라 4호가 금성 착륙에 성공한 게 아니라 금성 대기권 탐사에 성공했다고 말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12월 베네라 7호를 금성에 제대로 착륙시켜 23분간 자료를 수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하 속도가 매우 빨라 거의 지면에 처박힐 정도였지만 다행히 고장나지 않고 무사히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표면에 사진을 찍어 전송해야 했지만 불안정한 착지로 인하여 안테나의 방향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어 안타깝게도 사진 전송은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베네라 9호와 10호를 착륙시키고 나서야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촬영된 금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후 베네라 11호와 12호는 둘 다 카메라 작동에 실패하였지만 베네라 12호는 110분 동안 생존하였고 번개로 의심되는 현상을 기록하기도 했죠. 1982년 3월 금성에 도착한 베네라 13호는 동체를 티타늄으로 만들고 카메라 렌즈는 수정을 깎아 제작하였으며 액체질소 냉각 시스템까지 탑재하여 금성의 엄청난 열기를 견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예상 한계치는 30분 남짓이었으나 다행히 127분간 작동할 수 있었고 금성 표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소련의 금성 탐사선 베네라 13호가 촬영한 금성 표면 사진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것은 탐사선의 일부이고 오른쪽 사진의 중간 부분을 보면 뭔가가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마찰열로부터 탐사선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보름 정도 간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사된 14호도 솔레아이트 현무암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성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네라 14호가 보내온 금성의 소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금성 표면에서 직접 녹음된 베네라 14호의 금성의 실제 소리입니다. 금성의 바람 소리가 으스스하고 섬뜩하지만 40년 전 역사적인 순간을 지구에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니 놀랍고 고맙기까지 하네요. 15호와 16호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발사되어 레이더 지도를 작성하였고 1985년 6월에는 베가 1호와 2호를 끝으로 베네라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습니다.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기압이 짓누르는 상황에서 섭씨 465도에 달하는 미친 듯한 고온과 초속 100m가 넘는 미친 듯한 폭풍이 몰아치는 금성의 환경에서 처음으로 착륙해서 교신하는 데 성공한 베네라 7호는 35분 만에 통신이 두절되었고 가장 오래 버텼던 베네라 13호도 127분이 한계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베가 1호와 2호 탐사선을 보내 풍선을 이용해 공중에 띄우는 방식으로 탐사를 성공한 적이 있었지만 각각 공중에서 10,000km 정도를 이동한 뒤 통신이 두절되었죠. 탐사선을 만들어서 보내도 1시간을 못 버티고 박살이 나버리는 환경 탓에 금성 탐사는 이후로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2일 나사는 30년 만에 금성 탐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다빈치 플러스와 베리타스라는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상호 보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빈치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다빈치 플러스 프로젝트의 1차 탐사 목표는 대기권의 화학적 조성 분석입니다. 금성 대기를 뚫고 낙하산에 실려 내려가면서 실시간으로 대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구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성 대기의 화학 조성을 분석하여 생명 탐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베리타스는 고성능 레이더 장비를 이용해서 좀 더 자세하고 해상도 높은 금성 지표면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3차원의 정보까지 종합해서 금성 표면의 화산 활동과 지각의 단층 구조를 확인하는 탐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의 베리타스 프로젝트와 다빈치 플러스 프로젝트의 상호 보완적인 탐사 활동으로 금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푸른별 지구의 모습입니다. 잠시 위성이 촬영한 지구의 모습을 감상하시죠.
우주에서 바라본 실제 지구의 모습을 어떠한 색깔도 조작도 없이 지구 상공 35,000km 위치에서 그대로 촬영한 이 사진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유일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 물과 공기가 있어서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지구를 우주에서 바라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최근 나사는 우주 공간에서 일식 현상을 완벽하게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를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뒤를 돌아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저 희미한 파란 점이 지구입니다. 아늑히 먼저 파란 점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웃고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으로 약 45억 년 전 가스와 먼지가 함께 소용돌이쳐 형성되었습니다. 화성은 우리 지구와 아주 비슷한 행성인데요. 지름이 지구의 절반 정도이며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비슷하고 자전축 역시 약 25도 정도 기울어져 지구와 유사한 계절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물이 흐른 흔적은 물론 현재도 지하에 다량의 얼음이나 호수가 발견되면서 생명체가 있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행성입니다. 화성의 모습입니다. 사진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긁힌 흔적처럼 보이는 이것은 물이 흘렀던 흔적입니다. 바로 이 물이 흘렀던 흔적 때문에 우리는 화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연구를 위해 우주선을 보낸 시도만 해도 50번 가까이 되니 인류는 화성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화성에는 큐리오시티와 인사이트, 퍼서비어런스와 같은 탐사선들이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우주 탐사선들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사진들을 보내왔는데요. 우주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은 화성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들입니다. 화성의 비밀을 담은 게일 분화구, 미생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존 클레인. 그 후 2019년 4월 인사이트호가 포착한 화성 엘리시움 평원의 일출과 일몰의 모습입니다.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 화성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는 지구에서 보이는 3분의 2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화철로 뒤덮여 있어 붉은 빛의 산란이 많은 화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사진입니다. 붉은 화성의 푸른 노을. 화성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8일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에 착륙했습니다. 로버는 극한의 열과 속도를 견뎌야 하는 공포의 7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4억 6천만 킬로를 7개월 동안 날아간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대기를 무사히 통과합니다. 대기 진입 속도는 초속 5.9km, 엄청난 속도로 화성 대기권에 진입한 퍼서비어런스는 열보호막과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 속도를 줄입니다. 고도 11km 상공에서 퍼서비어런스의 낙하산이 우주선과 목표 지점의 거리를 고려해 최적의 타이밍에 펼쳐집니다. 역할을 다한 열보호막은 분리되어 떨어집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기체에서 분리된 로보는 스카이 크레인 방법으로 하강합니다. 로보가 줄에 매달려 화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의 순간 촬영한 영상입니다. 기체에서 분사된 기류로 인해 화성 표면의 먼지와 조그만 돌멩이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도착한 직후 보내온 화성의 컬러 사진입니다. 이제 퍼서비어런스는 본격적인 화성 탐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360도 파노라마 사진과 함께 화성의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들은 다른 행성의 소리인 것입니다. 외계 행성에서 부는 바람의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면서도 왠지 섬뜩하네요. 퍼서비어런스는 인제뉴어티라는 소형 무인 헬리콥터와 함께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1.8kg의 인제뉴어티는 2021년 4월 화성 지상에서 처음으로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만든 비행체가 지구 밖 천체에서 비행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화성의 소리는 지구의 소리와 약간 다르게 들립니다. 대기 밀도가 지구의 1.5%이고 96%의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음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퍼서비어런스가 녹음한 인제뉴어티 비행 소리입니다. 화성에서 듣는 우리 비행체의 소리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퍼서비어런스와 인제뉴어티는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인제뉴어티는 처음 목표한 5번의 비행뿐만 아니라 남쪽 지형 사전 정찰까지 맡게 됩니다. 인제뉴어티는 화성 하늘로 이륙해 사구와 바위, 암석 조각이 널려있는 능선인 예제로 분화구를 탐사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착륙 지점이 예제로 분화구로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예제로 분화구는 주변의 강줄기와 연결되어 거대한 호수가 되었고 그 주변에 커다란 습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습지대는 생명에 매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퍼서비어런스에는 최신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줌기능을 갖추고 있고 선명도까지 높은 이미지를 촬영하는 마스트지 카메라. 퍼서비어런스는 머리 부분에 장착된 마스트지 카메라로 화성 지표면의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퍼서비어런스가 보내온 화성 표면의 사진을 잠시 감상하시죠. 퍼서비어런스의 핵심 임무는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퍼서비어런스는 토양과 암석 표본을 채취하고 이중 30개 표본을 또 다른 로버가 도착할 때까지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 표본이 2031년 지구로 보내진다고 하네요. 2031년 지구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과 미생물의 흔적, 퍼서비어런스가 예제로 분화구에서 발견한 물의 흔적들까지. 어쩌면 화성은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행성.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입니다. 지구로부터 6억 2,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목성은 지구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육안으로도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지름은 지구의 약 11배나 되며 부피는 지구의 1,300배가 넘습니다. 목성의 가장 깊숙한 내부에는 얼음이나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하고 그 위로는 액체 금속 수소, 그 위로 헬륨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존재하는 비균질 지역과 수소 분자 지역, 그리고 대기가 존재할 것이라 추정됩니다. 목성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액체화된 가스질 멘틀과 지구와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거대한 금속 암석질 핵을 갖고 있습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은 이러한 거대한 핵과 멘틀로 이루어진 질량에서 나오는 것이며 만약 목성이 가스만으로 이루어졌다면 뭉치지 못하고 카이퍼 벨트로 쓸려나가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성에는 대기권을 잡아둘 수 있는 무거운 핵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목성의 중심핵 질량이 지구 질량의 10배에서 20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행성 표면은 목성 내부의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인해 뜨거운 액체 수소의 바다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 추측됩니다. 두꺼운 대기층 때문에 행성 내부에서는 당연히 태양과 우주를 볼 수 없으며 칠흑 같은 암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직 빠른 자전과 물질 구성의 차이로 생겨난 것으로 추측되는 거대한 수소구름의 흐름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초속 수백 미터 이상의 태풍과 남아메리카 대륙 크기의 번개, 무지막지한 압력과 열, 지구의 2.5배나 되는 중력, 몇 초만 쐬어도 즉사할 수준의 방사선과 지속적인 피폭,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떠한 생명체도 생존 불가한 환경이 바로 목성입니다. 목성의 액체 수소 바다의 깊이는 최소 4만 킬로미터로 추정됩니다. 또한 목성 내부로 접근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압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기술로 목성의 내부 탐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성의 방사선. 목성의 방사선 양은 지구 방사선의 500만 배입니다. 목성은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는데 갈릴레이 위성 중 목성에서 가장 가까운 2호 표면에 서 있다면 하루 동안 30-60W의 방사선에 피폭당하게 됩니다. 저 정도 시버트면 30초만 노출되어도 위험한 수준입니다. 지구에서 받는 자연적인 방사선 양이 연간 2.312시버트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목성 대기 상층으로부터 약 35만 킬로미터 떨어진 2호에서 1년간 산다면 지구에서의 500만 배가 넘는 양의 피폭당하는 셈인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방사선은 우주선이 행성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데요. 최초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갈릴레오 탐사선도 목성의 강한 방사선으로 인해 2002년 카메라 고장으로 결국 탐사를 중단하기도 했죠. 목성의 질량.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8배 정도로 이는 태양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질량입니다. 목성의 질량은 다른 태양계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무거운데요. 태양계 나머지 7개 행성의 질량을 전부 다 합쳐도 목성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이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하고 목성은 나머지 0.14% 중에서 약 3분의 2인 0.095%를 차지합니다. 뒤를 이어 토성이 0.029%를 차지하며 나머지 행성들을 모두 합쳐도 태양계 질량의 0.01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성이 조금만 더 컸다면 태양계가 쌍성계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 목성이 조그만한 적색 외성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80배는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설령 목성이 지금의 100배 질량을 가진 적색 외성이 되었다고 해도 현재의 목성 궤도 거리라면 지구에 도달할 빛은 고작 햇빛의 0.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 온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름달 밝기의 80배에 해당하므로 대낮에는 붉게 보이고 밤에도 야행성 생물들이 생활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야행성 생물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강력해진 중력에 의해 태양계 구조가 격변되면서 지구에 위협을 가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소행성과의 충돌. 목성의 거대한 중력은 수많은 소행성들과 충돌을 일으킬 정도로 엄청납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94년 7월 갈릴레오 망원경이 기록한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의 목성 충돌 사건이었습니다. 2년 주기로 목성을 돌던 슈메이커 레비9 혜성이 목성의 중력에 의해 혜성이 조각나 차례로 목성과 격돌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목성에는 지름 12,000km의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처럼 혜성이 조각난 이유는 혜성이 점점 목성에 접근함에 따라 혜성의 모양을 유지하는 자체 중력보다 목성의 중력의 영향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위성이 행성의 기조력에 의해 파괴되는 지점을 로슈 한계라고 합니다. 슈메이커 레비9은 부서지기 전 직경이 최대 약 5km에 달하는 혜성이었습니다. 만약 이 엄청난 혜성이 지구의 초속 60km로 격돌했다면 혜성이 떨어진 지역의 모든 생물체는 전멸했을 것입니다. 목성의 충돌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성의 대기에 검은 점을 남긴 2009년 웰슬리 충돌 사건, 필리핀의 아마추어 천문학자 크리스토퍼고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2010년 목성 충돌 사건, 목성의 중력은 나머지 행성들과 우리 지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목성의 많은 위성들. 작은 태양계로도 불리는 목성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만으로도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수 또한 계속해서 변한다고 합니다. 목성의 가장 큰 위성으로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와 칼리스토입니다. 갈릴레이 위성이라고 명명되기도 한 이 위성들은 현재 목성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에 대한 탐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에 상당한 물이 있다고 예측되고 있는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제기된 유로파까지 존재감이 있는 목성의 위성들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목성 탐사선 주노가 촬영한 신비한 그림자는 가니메데로 인한 목성의 일식 현상입니다. 우주에서 보면 점처럼 그림자가 지는 모습으로 얼핏 보면 웜홀이 뚫린 것 같이 보여지네요.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유로파. 지금 보시는 사진은 목성 탐사선 주노가 촬영한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모습입니다.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작은 크기이지만 태양계의 보통 위성들보다는 월등히 큰 위성인 유로파. 달보다 약간 작으며 규산염과 철로 이루어져 있는 유로파의 대기는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로파는 지구에서도 여러 차례 관측되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위성인데요. 유로파는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지하 바다가 존재한다고 예측되며 이 때문에 생명체의 서식 가능성이 큰 위성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레이 위성들은 연구할 가치가 상당히 높은 위성들로 여겨지고 있으며 유럽 우주국은 바로 이에 집중하고자 주스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성의 대기. 목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간의 암모니아와 메탄이 존재합니다. 대기층의 두께는 약 3000km 정도이며 내부에서 방출되는 열과 빠른 자전 운동으로 인해 아주 복잡한 운동을 합니다. 구름층의 두께는 약 150km 정도로 추정되며
풍속이 초당 180m 이상인 제트기류가 형성됩니다. 목성의 대기는 독특한 줄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줄무늬는 띠, 밝은 줄무늬는 대로 부르는데 이런 띠와 대 10여 개가 적도와 평행하게 번갈아서 목성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목성의 트레이드 마크 대적반입니다. 대적반은 목성의 남반구에 위치한 지구의 2배 크기에 달하는 거대 폭풍을 말합니다. 최초로 대적반을 발견했던 당시엔 목성의 거대 분지라고 생각했었으나 보이저 2호 관측으로 대적반이 거대 소용돌이 구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적반의 소용돌이 속도는 시속 500km 이상으로 목성 표면에 짙은 붉은색으로 된 거대한 고기압성 폭풍입니다. 대적반은 카시니가 1665년에 발견한 이후 약 300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목성이 가진 에너지가 무지막지한 데다가 폭풍을 약화시켜줄 암석 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적반이 연한 붉은색인 이유는 목성 대기 상층부에 있는 암모니아와 아세틸렌 가스가 태양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붉은 물질을 내놓는데 대적반의 소용돌이 폭풍이 이것의 확산을 막으면서 대적반 부근만 연한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목성 표면의 독특한 줄무늬는 변화무쌍한 목성의 기류로 인해 생기는 것인 거죠. 목성에는 대적반뿐만 아니라 작은 소용돌이 흐름들도 상당히 많이 관측됩니다. 작다고는 해도 지구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큰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강력한 소용돌이 흐름들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목성의 엄청나게 빠른 자전 속도 때문입니다. 목성은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 자전 주기는 10시간에 불과합니다. 1979년 2월 25일 보이저 1호는 목성에서 92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가면서 대적점을 처음으로 정밀하게 찍은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대적점 왼쪽으로 보이는 물결 모양의 구름 패턴은 파동이 유별나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목성 주변 북극 궤도에 진입한 준호 우주선은 2017년 7월 11일 대적점에 접근하여 표면으로부터 약 8,000km 거리에서 이 태풍의 사진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트레이드 마크인 대적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대적반은 발견 당시 지름이 지구의 3배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대적반의 지름은 16,350km로 이는 지구 지름의 1.3배입니다. 불과 150년 사이에 대적반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목성 남극의 폭풍 구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난기류에 휘감긴 폭풍의 행성입니다. 대표적 특징으로는 젓갈색 소용돌이인 대적반 외에도 극지방에는 15개에 달하는 대형 폭풍이 고정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목성 탐사선 준호가 2016년 처음 발견한 목성의 극지방 폭풍은 북극에서는 초대형 폭풍 하나를 중심에 두고 이보다 작은 8개의 폭풍이 둘러싼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목성 남극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6개의 폭풍이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나머지가 주변을 감싸며 안정적인 오각형을 형성하였고 최근에 새로운 폭풍이 형성되면서 육각형 구조로 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준호 탐사선은 목성 3,500km 상공에서 22번째 근접 비행 중 새로운 폭풍이 추가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는 새로 관측된 폭풍은 현재 텍사스와 비슷한 크기로 기존 폭풍보다는 훨씬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슷한 크기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풍속은 시속 362km로 기존 폭풍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목성에는 총 9대의 우주선이 목성을 방문했습니다. 최초로 목성을 관찰한 파이어니어 10호부터 파이어니어 11호,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율리시스, 카시니 하이언스, 뉴호라이즌스, 갈릴레오 탐사선, 그리고 준호 탐사선까지 인류는 우주에 수많은 탐사선을 보내왔습니다. 그중 1979년 보이저 탐사선은 목성의 고리개를 발견했으며 행성의 구름과 폭풍 사진을 수천 장 찍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신비한 대적반이 거대한 폭풍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이저 1호와 2호는 목성의 위성 2호에 있는 수십 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이는 다른 천체에서 발견한 첫 번째 활화산이었습니다. 1995년 목성 궤도에 첫 번째로 진입한 갈릴레오 탐사선.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와 거대한 자기장을 조사했으며 갈릴레오 위성을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또한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최초로 소행성 이다와 가스프라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갈릴레오 탐사선은 2003년 목성과 충돌하면서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준호 탐사선입니다. 두 번째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준호 탐사선은 2016년 목성에 도착해 소용돌이치는 두꺼운 구름에 쌓인 목성을 탐사했습니다. 2025년 9월도는 탐사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거대의 기체 행성을 탐사할 예정인 준호 탐사선은 우리에게 목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2018년 4월 9일 목성 탐사선 준호는 가지런한 황토색 횡선 사이에 대적반 하나만 놓여져 있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낯선 목성의 모습들을 보내왔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한편으로는 공포감마저도 느껴지네요. 마치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연상케 합니다. 목성의 돌고래 구름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이 사진은 준호가 목성의 16번째 금목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원본 사진의 재가공을 거쳐 완성된 이 사진 속 모습에는 목성의 구름 속을 헤엄치는 듯한 돌고래의 모습이 선명하네요. 목성의 대기 패턴을 더 잘 강조하기 위해 준호 이미지의 색상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킨 이 사진은 가스행성 목성의 특징인 목성의 가스 포락선의 난류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사진입니다. 밝은 대리석 빛깔을 내며 우주에 떠있는 모습이 한편의 명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보내온 목성의 남극 모습입니다. 거대한 가스 구름으로 덮여있는 목성 대기로 인해 목성의 적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보다 큰 소용돌이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준호는 목성의 남극과 북극 지방에서도 반경 600에서 1000km인 폭풍이 무리를 지어 발생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질서가 전혀 없는 카오스 상태에 가까운 이 폭풍은 반지름이 1400km인 가장 규모가 큰 폭풍도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발생한 가장 큰 폭풍보다 10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2020년 8월 25일 허브루 주망원경은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가스로 가득 찬 목성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목성과 그의 위성 유로파의 모습입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구름띠의 모습이 인상적인 이 사진은 목성으로부터 약 6억 5천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촬영됐습니다. 허브루 주망원경은 목성의 오로라도 관측했습니다. 목성 극지대 상층에서 거대한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지구보다 넓은 면적에서 푸른빛이 쉴 새 없이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2022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목성의 모습입니다. 적도 주변의 고리가 보이시나요? 거대한 구름띠까지 깊은 바다를 담아놓은 듯한 모습이네요. 북극과 남극의 고위도 지역에 나타난 오로라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목성과 목성의 위성을 더 많이 탐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노력이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 미션입니다. 외계 해양 탐험 임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로파 클리퍼는 2024년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에서 발사될 예정으로 2030년 목성 궤도에 진입해 4년간 최소 44회의 유로파 근접 관측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고리를 가진 행성, 토성. 토성은 태양계의 6번째 행성으로 태양계 내 행성 중 2번째로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하면 약 95배 정도로 무거우며 부피는 지구의 764배로 거대한 고리를 가진 행성으로 유명한 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성은 목성과 같이 대표적인 가스행성으로 구성물질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 등의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밀도가 물보다도 작은 행성입니다. 토성을 물이 가득 찬 거대한 욕조 안에 넣을 수 있다면 아마 토성은 물에 둥둥 뜰 것입니다. 또한 토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만약 토성의 표면을 걷는다면 몸이 가라앉으면서 고온과 압력에 시달릴 것입니다. 토성의 자전 주기는 10시간 33분으로 매우 빠른 자전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데 24시간 정도 걸리는 데 비해 지구보다 764배나 큰 토성은 고작 10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 얼마나 빠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엄청나게 빠른 자전 속도로 인해 토성의 적도가 약간 부풀어 오르고 극지방은 평평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섭씨 180도입니다. 토성의 온도가 낮은 이유는 태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100분의 1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추위 때문에 토성에서는 암모니아는 물론 메탄 등이 얼어서 고체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토성 상공 1000km 아래는 수증기와 암모니아 구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핵은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속성 수소층인 내부 멘틀과 액체 수소층인 외부 멘틀, 그리고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대기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토성의 핵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다양한 암석과 얼음이 유체 형태의 금속성 수소와 뒤섞인 진흙처럼 부드러운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무겁고 선명한 토성의 고리입니다. 토성의 고리는 토성의 적도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토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마이크로미터에서 수미터에 이르는 아주 작은 입자들로 무수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리 입자는 거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구성 성분은 암석 물질입니다. 토성의 여러 고리층은 비교적 서로 가깝지만 층 간에는 간격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넓은 간격은 카시니 간극이며 그 폭은 4,700km에 달합니다. 토성의 아이콘이기도 한 토성의 고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토성의 고리는 1억 년에서 2억 년 전쯤 토성의 궤도를 돌던 얼음 위성 중 하나가 토성의 중력에 의해 부서지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토성의 고리가 40억 년 이상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해왔으나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그리고 카시니호가 보내온 관측 데이터는 고리의 질량이 무겁지 않았고 물얼음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였습니다. 토성 고리의 구성 물질과 성분의 생성 연대가 훨씬 짧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토성은 크게 7개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개의 고리는 발견된 순서대로 알파벳 순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중 가장 주요한 고리는 A와 B, C고리입니다. 여기에는 밀도가 더 높고 크기도 큰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D, E, G 고리는 비교적 희미하고 입자 크기도 작기 때문에 먼지고리라고도 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F링은 매우 조밀한 부분도 있지만 작은 입자도 많아 분류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수천 개의 좁은 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토성의 고리 너비는 지구의 약 4.5배 정도 되지만 두께는 약 10m에서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토성의 고리는 계절과 시간에 따라 고리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토성의 고리가 밝은 색을 띠는 이유는 고리의 입자가 상대적으로 거대하며 물, 얼음과 같은 반사물질로 만들어져 햇빛을 효과적으로 후방산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고리의 나이가 비교적 젊기 때문에 아직 먼지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대백반, 토성도 목성처럼 내부 운동이 활발합니다. 그 예로 목성엔 대적반이 있다면 토성엔 대백반이 있는데 지름은 수천 킬로미터, 최대 풍속은 시속 1700에서 1800km로 막강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토성 대기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대폭풍으로 이는 목성 대적반의 80에서 100m/s보다도 5배에서 6배 빠른 것입니다. 토성의 내부의 열로 인한 대기의 대순환의 하나로 대폭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성은 생김새와 달리 내부는 지옥일 것입니다. 토성의 대백반은 1876년 아사프홀에 의해 처음 관측된 이후 약 28년을 주기로 항상 관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기는 토성의 북반구가 태양을 바라보는 주기와 일치합니다. 이 폭풍이 대기층 아래에 있던 물질들을 모조리 끌어올리는 덕분에 토성의 대기 구조를 밝히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열적 불안정이라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게 말해 하층부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급속도로 올라와 거대한 폭풍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대백반이라는 것입니다. 토성에는 용의 폭풍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기 하층부에서 발생하며 대백반과는 달리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지구의 번개와 같은 강력한 전파가 방출되고 갑자기 밝게 달아오른 뒤 잠잠해지는 현상이 관측됩니다. 2004년에는 이 폭풍이 세 개의 소형 폭풍들을 근처에 형성하기도 했는데 곧 다른 거대 폭풍에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 폭풍이 대기 하층부의 에너지를 상층부로 전달하는 매개체일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북극의 육각형 거대 폭풍. 토성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토성의 북극에 있는 육각형 모양의 거대 폭풍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약 61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폭풍의 지름은 1만 2천 킬로미터로 이 구름은 토성의 2만 5천 킬로미터 상공에 형성되었으며 지구의 허리케인처럼 수증기로 구성된 소용돌이로 알려져 왔습니다. 생성 방식이 허리케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구름이 없거나 매우 적고 상층의 구름은 밀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시에 중심부의 회전 속도는 지구의 허리케인의 약 4배 속도인 시속 530km에 이릅니다. 토성의 위성. 토성의 위성은 총 83개로 목성만큼이나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은 2019년 20개의 위성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태양계의 최대 위성 보유 행성이 되었습니다. 토성의 위성 중 대표적인 위성인 타이탄과 엔셀라두스입니다. 같이 보시죠. 타이탄.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타이탄은 전체 태양계에서 지구와 같이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이며 지구를 제외하고 표면에 액체가 있는 유일한 천체입니다. 심지어 지하의 바다에 대한 증거도 발견되기까지 했습니다. 엔셀라두스. 또 다른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는 지름 50km로 크기 자체만 보면 별 주목은 못 받았지만 2014년 4월 엔셀라두스의 바다가 발견되면서 단숨에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에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토성의 위성들 또한 인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토성을 탐사한 최초의 우주선은 1973년에 발사된 나사의 파이오니어 11호였습니다. 이 우주선은
토성의 저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얇은 F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1977년에 나사는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 탐사선을 추가로 발사하여 토성과 그 위성 및 고리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와 수천 장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카시니오 1997년 발사된 카시니오는 토성을 방문한 네 번째 탐사선이며 토성 궤도에 진입한 첫 번째 우주 탐사선입니다. 이 탐사 임무에는 나사의 카시니 우주 탐사선과 ESA의 하유연스 착륙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물체가 타이탄 표면에 도달하고 태양계 외부에 착륙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카시니오는 최초로 외계 바다를 탐사했습니다. 카시니오는 인류가 보낸 탐사선으로는 처음 토성 둘레를 공전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관측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관측할 수 있어 토성 뒷면에 숨어있는 위성 8개를 새롭게 발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카시니오가 보내온 토성의 모습입니다. 밝은 고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기까지 하네요. 20년 탐사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긴 카시니오는 2017년에 토성과 한몸이 되어 산화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카시니오 선체에 묻어있을 수도 있는 지구 미생물이나 플루토늄 방사선 물질 등으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를 타이탄과 엔셀라두스를 오염시킬 확률도 있어서 산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카시니오는 마지막까지 탐사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2027년에는 또 다른 토성 탐사 미션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나사의 드래곤 플라이 미션입니다. 드래곤 플라이 미션은 드론과 비슷한 탐사선이 파견돼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입니다. 8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드래곤 플라이 탐사선은 목표물 사이를 날아다닐 수 있어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드래곤 플라이는 2026년 발사 예정이며 2034년까지 타이탄에 도착해 이를 탐사하고 거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토성의 영어식 이름은 세턴으로 그리스 태초의 신 중 하나인 크로노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왕에 올랐지만 결국 자신도 아들인 제우스에게 밀려나는 신세가 됐죠. 행성 이름 또한 목성을 제우스, 목성 뒤에 있는 토성을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뜻한다고 합니다. 천왕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특이한 행성입니다. 독특한 대기 구성 물질과 극한의 온도, 특이한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입니다. 그럼 극강의 얼음 거인으로 불리는 천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서 거대 얼음 행성에 속하는 천왕성이 크기는 태양계에서 반지름이 세 번째로 크고 질량은 네 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천왕성이 평균 반지름은 25,362km로 해왕성의 반지름보다 약간 더 큰 행성입니다. 천왕성의 부피는 지구 부피의 63배에 달합니다. 과거 천왕성은 아주 작고 흐려 망원경으로 봐도 크기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천왕성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1977년 천왕성 엄폐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상 엄폐는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로 이 엄폐 현상으로 인해 천왕성이 움직이는 속도와 별을 가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계산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천왕성의 지름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천왕성의 엄폐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없는데 최근 2018년 1월 31일 개기월식과 함께 천왕성의 엄폐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천왕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215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천왕성의 낮은 온도의 이유는 대규모 충돌로 인한 천왕성 내부 열이 거의 사라지고 중심 온도가 고갈되었다는 학설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원인은 매우 기울어져 있는 독특한 자전축입니다. 그럼 독특한 천왕성의 자전축에 대해 알아볼까요? 1986년 1월 24일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의 대기 최상단으로부터 81,500km 지점까지 근접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저 2호는 천왕성 대기의 구조와 화학적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10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97.77도라는 축의 기울기로 인해 발생하는 천왕성 특유의 기상 상태를 측정하였고 천왕성의 고리들과 자기장도 탐사하였습니다. 천왕성의 자전주기는 약 17시간 14분이며 공전주기는 약 84년으로 아주 긴 공전주기와 짧은 자전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천왕성의 하루는 약 17시간인 셈인 거죠. 천왕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97.77도로 태양계의 행성들 중 유일하게 옆으로 누워서 자전합니다. 이는 자전축이 태양계의 평면과 거의 평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왕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으며 자전축이 공전면에 거의 붙어 있어 공이 굴러가듯 자전합니다. 그 결과 천왕성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한쪽 극지방이 지속적으로 태양을 향하게 되어 매우 특이한 낮과 밤의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왕성의 극지방에서는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낮 42년, 밤이 42년간 지속되는 것입니다. 천왕성의 축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은 약 30억 년에서 40억 년 전 발생한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충돌로 인해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천왕성의 역행 회전 또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는 데 비해 천왕성은 시계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천왕성은 해왕성과 함께 태양계의 거대 얼음 행성으로 불립니다. 천왕성은 가스와 얼음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천왕성은 약 45억 년 전 태양계의 나머지 부분이 형성될 때 함께 탄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얼음이 풍부하여 천왕성과 다른 목성형 행성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었고, 이러한 행성이 거대해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천왕성은 크게 나누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 니켈 등 암석질의 중심에 중앙에 얼음 멘틀, 그리고 수소 및 헬륨, 메탄이 주성분인 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왕성 행성 질량의 80% 이상은 물과 메탄, 암모니아가 주성분입니다. 이러한 구성물질이 천왕성의 고유한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천왕성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천왕성 대기의 메탄 성분이 산란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산란 효과는 태양빛의 적색 파장을 흡수하고 청색과 녹색의 파장들의 상당량을 반사하는 것이죠. 또한 천왕성의 대기의 특징으로는 천왕성 대기 상부에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로 인해 썩은 삶은 달걀 냄새와 같은 지독한 악취가 행성 전체에서 납니다. 수많은 위험을 뚫고 천왕성 표면에 도착한다고 해도 지독한 냄새로 인해 질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대 얼음 행성인 천왕성에는 실제로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기체로 구성된 대기가 바로 행성 내부의 액체 층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천왕성의 표면에 착륙하거나 표면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착륙하거나 걸으려고 하는 순간 목성과 마찬가지로 그냥 가라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천왕성은 하늘에서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고 바다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둥둥 떠다니는 다이아몬드 밭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천왕성 내부 약 8,000km 안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으로 인해 수소와 탄소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기상현상. 천왕성의 표면만 보아서는 아무런 기상현상이 보이지 않지만 기상현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14시간 만에 천왕성을 한 바퀴 도는 강한 폭풍이 발생하며 초속 수백 미터 이상의 태풍과 번개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천왕성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 햇빛을 전혀 관측할 수 없는 암흑일 것입니다. 또한 메탄으로 이루어진 천왕성의 거대 바다에는 초속 수백 미터 이상의 태풍과 번개가 끊임없이 치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토성 다음으로 발견된 두 번째 고리 행성입니다. 현재 밝혀진 천왕성이 고리는 13개로 1977년 천왕성에도 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관측되었는데, 관측 초기 천왕성의 고리는 7개의 고리가 관측되었습니다. 천왕성은 토성 다음으로 크고 복잡한 붉은색과 푸른색의 고리를 가지고 있으나 토성의 고리와는 달리 반사율이 극도로 낮은 먼지와 소량의 검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986년 보이저 2호 탐사를 통해 2개를 더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2005년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으로 13개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천왕성 고리의 변화입니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천왕성의 고리는 토성 및 해왕성의 고리와 마찬가지로 명왕성과 같은 외행성이 거대 행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나머지 거대 행성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고 찢어져 그 잔해가 오늘날의 고리 형태로 남아 행성을 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천왕성의 고리와 위성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대한 행성과 마찬가지로 천왕성에도 위성이 있습니다. 아이다호 대학연구팀은 1986년 보이저 2호의 탐사 자료를 토대로 천왕성과 가까운 고리 부근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특이한 물결 모양의 패턴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2개의 작은 달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도착하기 전까지 천왕성의 위성은 5개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2호 탐사로 인해 10개의 위성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죠. 이로써 현재 알려진 천왕성의 위성은 모두 27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천왕성의 위성들은 거대 행성들 중 가장 작은 위성 시스템입니다. 천왕성 주변의 5개의 주요 위성인 미란다, 아리엘, 엄브리엘, 티타니아, 오베론의 질량을 모두 합쳐도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 1개의 질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천왕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은
티타니아라고 불립니다. 티타니아의 지름은 1578km로 달 지름의 약 절반이며 태양계에서 8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티타니아는 천왕성의 적도면에 평행한 원 궤도를 돌고 있으며 지구에서 관찰하면 마치 천왕성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천왕성의 자전축이 누워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단서가 된 것입니다. 1986년 보이저 2호가 촬영한 천왕성의 위성 미란다의 표면입니다. 미란다는 지름 470km로 비교적 작은 위성이지만 2020년 12월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은 미란다에서 지하바다의 강력한 징후인 유도 자기장을 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란다에서 유도 자기장이 발견됐다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도 자기장은 위성이 모행성 주변을 공전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도 자기장을 만드는 건 전류입니다. 전류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유체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생성되는데 유도 자기장이 측정된다는 것은 전도성을 지닌 대표적인 유체, 즉 물이 위성 내부에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벤저민 와이스 MIT 연구원은 에이지유 홈페이지를 통해 지구의 바다처럼 약간 짠물이 위성 내부에 있다면 전기가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향해 떠나면서 뒤돌아본 초승달 모양의 천왕성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천왕성을 방문한 우주선은 보이저 2호가 유일했습니다. 1986년 보이저 2호는 지구의 4배만한 크기의 천왕성의 모습을 보내왔습니다. 보이저 2호의 탐사로 인해 천왕성 고리의 존재와 10개의 위성을 발견했으며 해왕성과 다른 특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2호의 5시간 30분 근접 비행 이후로는 안타깝게도 30여 년간 천왕성의 후속 탐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사는 천왕성 궤도 탐사선 UOP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천왕성과 해왕성에 대한 집중 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UOP는 태양계 최외곽에서 얼음을 발견하는 프로젝트로 천왕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UOP의 임무로는 천왕성의 형성 과정과 고유한 궤도, 위성과 고리의 특성, 특이한 자기장과 내부 구조의 특성들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천왕성에서 거대한 얼음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UOP 탐사로 인해 또 다른 외계 행성의 놀라운 발견들이 기대가 됩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이자 8번째 행성인 해왕성.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으로 알려진 해왕성은 지구에서는 맨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천왕성과 더불어 거대의 얼음 행성으로 분류되는 해왕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처럼 해왕성은 약 45억 년 전에 생성되었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해왕성은 지금보다 태양에 더 가까운 곳에서 형성되었으며 약 40억 년 전 현재 위치에 자리 잡았습니다. 해왕성의 반지름은 24,622km로 태양계에서 4번째로 크지만 거대 기체 행성 중에서는 가장 작습니다. 그럼 지구와 해왕성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해왕성의 질량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3번째로 크며 지구보다는 17배나 더 큽니다. 해왕성의 반경은 지구의 약 4배이며 부피는 지구의 57배입니다. 다시 말해 57개의 지구가 이 거대의 얼음 행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왕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섭씨 214도로 태양계에서 몹시 추운 행성 중의 하나입니다. 이 거대 얼음 행성에서 가장 더운 곳인 해왕성 남극의 온도가 영하 섭씨 200도라고 하니 엄청난 추위의 얼음 행성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태양계에서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8번째 위치하며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입니다. 해왕성은 이렇게 태양과의 먼 거리로 인해 8개의 행성 중에서 궤도가 가장 긴 행성이기도 합니다. 해왕성의 1년은 165년입니다. 해왕성이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 시간으로 약 165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011년 7월 12일, 1846년 처음 발견된 이후 해왕성은 165년에 첫 공전 주기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해왕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지구와 유사하기 때문에 지구와 같은 계절 변화가 있으며 각 계절의 길이는 약 40년입니다. 해왕성의 하루는 얼마나 길까요? 해왕성의 자전 속도는 지구보다 빠르며 하루 평균 길이는 지구 기준으로 약 16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 얼음 행성은 단일한 고체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대에 따라 각기 다른 속도로 자전합니다. 해왕성의 적도 때는 자전 주기가 약 18시간인 반면 극지대는 한 번 자전하는데 약 12시간이 걸립니다. 해왕성의 밀도와 대기압은 태양계의 가스 행성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단단한 고체 표면이 없는 해왕성은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 형태가 서로 뒤섞인 형태의 메탄 바다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와 표면 성분의 특성, 그리고 지구보다 약 1000배 가량 높은 대기압, 태양으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리,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해왕성 대기층 아래는 햇빛을 전혀 관측할 수 없는 깜깜한 암흑일 것이며, 두꺼운 대기로 인해 엄청난 압력이 사방에서 짓누르는 끔찍한 환경일 것입니다. 실제로 도달한다고 가정하면 대기와의 마찰열이 생길 수 있어 고체나 액체로 된 대기와 표면이 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륙이나 항해는 고사하고 대기에 근접하는 순간 무지막지한 압력과 풍속, 그리고 엄청나게 차가운 온도로 인해 순식간에 얼어붙는 동시에 가루가 되어 갈려나갈 것입니다. 해왕성의 구조와 대기. 해왕성의 구조는 핵과 멘틀, 대기, 상층 대기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중심부에는 규산염, 니켈, 철 등으로 이루어진 고체 핵이 있으며, 이 핵은 지구보다 약 1.2배 큽니다. 해왕성의 핵은 물과 메탄, 암모니아와 같은 얼음 물질로 구성된 뜨거운 유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러한 유체는 구름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해왕성의 대기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량의 메탄이 섞여 있습니다. 해왕성이 선명한 푸른색은 바로 대기 속에 있는 메탄 성분 때문인데요. 메탄의 산란 효과는 천왕성과 같은 현상입니다. 해왕성 대기에 포함된 메탄 성분이 해양의 붉은 빛은 흡수하고 푸른 빛은 우주로 반사시켜 선명하고 신비로운 푸른 행성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왕성이 천왕성보다 훨씬 더 진한 푸른색을 띠는 이유도 메탄의 함량이 천왕성에 비해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에도 다이아몬드비가 내린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나사에서 해왕성과 천왕성을 연구하고 있는 나오미 로우거니 박사는 실제로 두 별의 대기권에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기 내에 있는 메탄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입니다. 메탄은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 압력과 온도가 충분하면 다이아몬드가 형성되고 축적되어 무거워지면서 대기권에서는 마치 비처럼 다이아몬드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왕성이 대흑점. 1989년 보이저 2호는 해왕성 대기 주위에서 눈에 띄게 어두운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해왕성의 대흑점이었습니다. 해왕성의 대흑점은 해왕성 남반구에서 발생한 거대한 고기압성 폭풍으로, 이 폭풍의 위력은 태양계 행성에서 기록된 바람 중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발견 당시 지구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이 폭풍은 가장자리에서의 바람은 시간당 2100km의 엄청난 바람이었습니다. 이 속도는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해왕성이 대흑점은 1994년 허블 우주망원경이 해왕성 표면을 다시 찍었을 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해왕성 북반구에서 매우 유사한 흑점이 나타났습니다. 해왕성의 고리.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해왕성의 모습입니다. 1989년 보이저 2호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해왕성의 고리를 선명하게 포착했는데요. 목성, 토성, 천왕성과 같은 다른 거대 기체 행성과 마찬가지로 해왕성은 고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주요 고리는 5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9년 보이저 2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각각의 고리는 행성을 연구한 천문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갈레, 르베리에, 라셀, 아라고, 애덤스로 명명되었습니다. 해왕성의 고리는 어둡고 붉은 빛을 띠며 크기와 밀도가 다양합니다. 천왕성이 고리와 비슷하게 방사능 처리된 유기화합물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왕성 고리의 구성 물질은 규산염이나 탄화물이 낀 얼음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리가 붉은 빛을 띠기도 합니다. 해왕성 고리의 나이는 비교적 젊은 것으로 여겨지며 해왕성의 위성이 파괴되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다른 거대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해왕성에는 대규모 위성 시스템이 있으며, 해왕성의 모든 위성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물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해왕성의 위성은 모두 14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최초로 발견된 해왕성의 위성은 지름이 2700km로 태양계에서 7번째로 큰 트리톤입니다. 1846년 해왕성이 발견된 지 17일 만에 윌리엄 라셀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된 트리톤은 해왕성의 14개 위성들 중 압도적으로 크고 무겁습니다. 트리톤은 해왕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들의 질량 중 99.5% 이상을 차지합니다. 해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트리톤은 태양계의 자연적인 대형 위성 가운데 유일하게 행성의 자전 방향과 반대인 역행 궤도를 따라 공전합니다. 이것은 트리톤이 해왕성과 함께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해왕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트리톤은 태양계에서
지질학적으로 활성화된 몇 안 되는 자연 위성 중 하나입니다. 트리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승화된 질소가스를 분출하는 활성 간헐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왕성을 방문한 우주탐사선은 보이저 2호만이 유일했습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2호는 목성, 토성, 천왕성을 방문한 뒤 해왕성으로 향했습니다. 1989년 8월 해왕성이 북극 약 4,800km 상공을 통과한 보이저 2호는 해왕성이 대기와 자기권, 고리 및 해왕성의 위성을 조사하며 이 놀라운 거대 얼음 행성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해왕성에 대한 탐사 계획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구에서 너무 먼 거리로 인해 교신 및 명령을 하려고 해도 편도로만 무려 4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2년 9월 21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부터 해왕성의 고리와 위성이 선명하게 포착된 사진을 우리에게 전송하였는데요. 1989년 보이저 2호 탐사를 끝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덕분에 33년 만에 해왕성의 선명한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왕성 탐사 계획인 UOP 프로젝트가 성공하여 해왕성에 대한 탐사 또한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태양계의 아득한 거리, 짙은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작은 행성이 보이시나요?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서 태양 주위를 도는 작고 차가운 외행성 명왕성입니다. 명왕성은 수천 개의 작은 얼음 물체로 채워진 카이퍼 벨트의 구성원으로 약 45억 년 전 태양계가 탄생할 때 형성되었습니다. 1930년 미국 천문학자인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된 명왕성은 2006년 행성 기준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습니다. 행성 지위를 잃고 외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가 볼까요? 명왕성은 지구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을 지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호의 탐사로 명왕성의 지름이 2370km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왕성은 행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명왕성 크기는 미국의 절반 크기에 불과하며 지름이 3474km인 달보다 1.5배 작습니다. 또한 가니메데와 타이탄, 칼리스토, 이오, 유로파, 트리톤 등 일부 위성보다도 작습니다. 명왕성과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의 모습을 보니 명왕성의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명왕성의 공전과 자전. 명왕성의 자전 주기는 153시간으로 약 6.4일입니다. 그리고 248년에 매우 긴 공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8개 행성에 비해 상당히 특이한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원과 같은 공전 궤도로 인해 공전 주기 248년 중 20년은 해왕성보다 더 태양과 가깝게 공전하며 공전 각도 또한 황도면에서 1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부터 머나먼 거리에 있는 명왕성은 태양에서 평균적으로 약 39.5AU 떨어져 있습니다. 2006년 발사된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호는 9년 5개월 25일 만에 명왕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사실 이 기간은 뉴 호라이즌스호가 목성을 중력 보조 장치로 사용하여 도착 시간을 3년이나 단축한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뉴 호라이즌스호가 목성의 중력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명왕성까지 편도로만 약 13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태양빛이 빛의 속도로 도달하려고 해도 약 5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명왕성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왕성의 대기와 온도. 명왕성 대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가 대부분이며 메탄과 일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명왕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226도에서 영하 240도로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것이죠. 또한 뉴 호라이즌스호가 관측한 흥미로운 사실은 명왕성의 대기층에는 수많은 층을 이루고 있는 연무가 1000km 상공까지 퍼져 있으며 최대의 20개의 연무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왕성은 해성과 같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팽창하고 멀어지면 붕괴하는 얇고 약한 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구성 성분인 질소와 메탄, 일산화탄소로 인해 푸른색의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면 행성 표면의 얼음이 녹기 시작하여 1km 이하의 극도로 얇은 대기를 형성하며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과 더불어 명왕성 또한 구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과학자들은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어질 때 대기까지 얼어붙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8월에 관측된 명왕성 엄폐 현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명왕성의 희박한 대기를 측정하기 위해 엄폐 현상을 이용했는데 이는 별이 명왕성에 가려졌다가 다시 나올 때 대기의 밀도에 따라 별빛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측정 결과를 뉴호라이즌스가 2015년 측정한 명왕성 대기 밀도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명왕성 대기는 10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5년 뉴호라이즌스호의 관측 결과도 이와 일치한 것입니다. 이로써 명왕성의 대기가 얼어붙는 현상, 즉 명왕성의 냉각 효과를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어져 기온이 낮아지고 대기 중 질소가 표면에 얼어붙으면서 대기 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왕성은 카이퍼 벨트에 속해 있는 다른 천체와 마찬가지로 주로 얼음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왕성은 물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멘틀로 둘러싸인 암석형 핵을 가지고 있으며 핵과 멘틀 사이에는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달보다 작은 명왕성에는 매우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2015년 뉴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의 다채로운 표면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트를 품은 명왕성의 모습입니다. 질소와 일산화탄소 및 메탄얼음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이 빙하 지역은 행성을 발견한 클라이드 톰보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톰보 지역으로 명명했습니다. 1590km의 톰보 지역은 명왕성 적도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톰보 지역은 전체적으로 평평하진 않지만 서쪽은 밝고 평탄합니다. 바로 이 지역이 하트 지역 서쪽의 넓은 평원, 스푸트니크 평원입니다. 이 드넓은 평원은 생성된 지 1억 년으로 추정되며 크레이터도 보이지 않습니다. 1억 년이면 우주 나이로는 비교적 젊은 지역이라서 여전히 지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승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구멍도 발견됐습니다. 톰보 지역에는 명왕성의 대표적인 두 개의 얼음산, 텐징 산맥과 힐러리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화산지대의 콜먼산과 라이드 절벽, 명왕성 표면에서 최대 7km에 달하는 높이의 얼음 화산 지형도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흑인 여성 최초로 조종사면허를 딴 베시 콜먼과 첫 여성 우주 비행사인 셀리 라이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얼음 화산 여러 개가 분출하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형들은 태양계 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지형들입니다. 과학자들은 스푸트니크 평원 아래에 이제 막 녹기 시작한 슬러시 상태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또 다른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이 고래 모양의 지형입니다. 과학자들은 가로 3000km, 세로 750km의 이 고래 모양이 생긴 이유를 거대한 천체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돌로 인해 위성 카론이 탄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운석 충돌로 인해 명왕성에는 따뜻한 바다가 생기고 유기물도 생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실험에선 유기 분자를 오랫동안 계속 가열하니 검은색이 적색으로 변색된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고래 모양이 생성됐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갑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왕성은 얼음과 암석이 뭉친 형태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암석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붕괴하면서 나오는 열로 인해 얼음층 아래가 녹으며 바다가 생겼다는 이론이었죠. 2020년 6월 미국 UC 산타크루즈의 프란시스 니모 교수 연구진은 명왕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로 명왕성 탄생 초기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으며 생명체가 탄생할 조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뉴호라이즌스호는 명왕성 표면 사진에서 깊이가 1.6km 이상이 되는 산마루와 골짜기를 발견했는데 이는 표면의 수축이 아닌 팽창으로 인해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각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구진의 설명은 명왕성 생성 초기의 소행성들이 잇따라 충돌하면서 엄청난 열을 전달했고 이것이 얼음층 아래의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바다를 형성했으며 이후 온도가 내려가면서 바닷물이 얼고 부피가 팽창하면서 지각의 균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이 얼면 부피가 증가하니 한겨울 물을 담아놓은 장독대가 깨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이번 연구는 처음부터 명왕성이 얼음 아래에 거대한 바다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초기 생명체가 탄생할 조건을 갖춘 상태임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명왕성의 위성. 나사가 공개한 명왕성 위성의 가족 초상화입니다. 명왕성은 아주 작은 천체임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모양, 자전 패턴이 다른 여러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 이 위성은 카론,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 등 5개의 자연위성들입니다. 이 위성들은 수십억 년 전 태양계 역사 초기에 명왕성이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와 충돌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 카론입니다. 카론의 크기는 직경 1200km로 명왕성 크기의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 카론은 명왕성으로부터 19,640km 거리를 두고 명왕성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카론과 명왕성의 공전 궤도를 지구와 달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를 두고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명왕성과 카론의 질량비로 인해 공전 궤도 중심이 명왕성 내부가 아니라 명왕성과 카론 사이 우주 공간에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명왕성 위성 카론은 명왕성 주위를 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명왕성 또한 카론과 함께 공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명왕성과 카론은 이중 행성처럼 서로의 궤도를 함께 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명왕성지 표면에서 카론 위성을 바라보면 위성 카론이 뜨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명왕성의 표면에서 같은 지점 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론이 명왕성 주위를 도는 궤도 시간이 153시간으로 명왕성이 자전하는 시간과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카론은 같은 면이 항상 명왕성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조석 잠금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왕성이 다른 4개의 위성들은 카론보다 훨씬 작고 불규칙한 모양입니다. 명왕성의 나머지 4개의 위성들은 태양계의 많은 자연위성과 달리 조석으로 명왕성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4개의 위성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전하며 명왕성의 서로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뉴호라이즌스 우주탐사선 2006년 1월 새로운 지평선이라는 이름의 뉴호라이즌스5는 지구에서 약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으로 머나먼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9년 6개월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명왕성으로부터 12,500km 떨어진 궤도에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뉴호라이즌스5가 우리에게 보내온 아름다운 명왕성의 모습입니다. 뉴호라이즌5는 명왕성 근처를 비행하면서 명왕성과 위성들을 관측하고 각 천체들의 특성을 측정하였는데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 카론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포착해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이후 뉴호라이즌스5는 명왕성 비행 후 카이퍼벨트 깊숙한 곳으로 새로운 여정을 떠났습니다. 2019년에는 쌍성 천체인 아로코스에 접근해 다른 여러 카이퍼벨트 천체의 이미지를 촬영하기도 하였죠. 아름다운 모습의 명왕성은 왜 태양계의 행성들에서 퇴출되었을까요?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먼 행성,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해왕성이 궤도 너머에 명왕성과 유사한 다른 많은 천체를 발견했습니다. 에리스와 같은 이러한 천체 중 일부는 행성으로도 인정될 만큼 충분히 컸으며 이러한 이유로 2006년 국제천문연맹 IAU는 행성이라는 용어를 재정의하고 명왕성을 외행성으로 강등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업데이트된 국제천문연맹의 정의에 따르면 천체가 다음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행성으로 간주합니다. 그 첫째는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에 있고, 둘째는 중력이 그 천체를 구형으로 만들기에 충분히 커야 하며, 세 번째로는 자신의 궤도 주변 지역이 깨끗한 경우로 이는 자체 궤도 영역에서 지배적인 중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태양을 공전하는 구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궤도가 해왕성과 교차되며 그 궤도에서 가장 큰 천체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왕성은 태양계 행성에서 강등되어 외행성으로 분류된 것이죠. 사실 1978년 명왕성의 위성 카론이 발견되면서 명왕성의 행성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인 카론을 관측하면서 지구 질량의 0.2%에 불과한 명왕성 질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명왕성의 크기 또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관측된 명왕성의 크기가 행성으로 보기에는 매우 작았던 것이죠. 게다가 위성 카론과 명왕성이 상호작용하며 공전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론과의 질량 중심이 명왕성 중심이 아니라 명왕성 밖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명왕성과 카론을 행성과 위성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중 행성 관계로 볼 것이냐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죠. 명왕성 위성 카론의 발견이 아이러니하게도 명왕성 퇴출 논란의 시작이 된 셈입니다.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지만 외행성으로 강등된 명왕성. 하지만 잠재적 활성 상태의 산맥과 얼음, 그리고 지표면에 새겨진 놀라운 지질학적 흔적으로 인해 행성 내부에는 바다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명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 수성, 금성, 화성에 비해 비교적 멀리 있는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근접 사진 자료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계속적인 우주 탐사를 통해 언젠가 화성에 이주하는 꿈을 꾸듯이 미지의 우주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을 공부하면서 저 또한 우주에 대한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우주과학은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같이 놀라운 우주 장비들이 개발되어서 새로운 행성들 또한 계속해서 발견될 것입니다. 지구의 부자들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부터 우주 덕후였다고 합니다. 우주를 탐구한 덕분에 그들은 남다른 상상력과 꿈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놀라운 부를 쌓는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구독자님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혹 영상의 내용이 잘 못 표기되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낌없이 댓글 올려주세요.
저는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